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전력회사 국세청을 사칭하는 사기 전화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서장을 사칭하는 사기까지 발생했습니다. 전기를 끊겠다거나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추방을 시키겠다거나 하는 모든 사기 전화에는 크레딧 카드로 요금이나 벌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지만 전화를 통해 크레딧 카드로 요금이나 벌금을 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노인들을 울리는 노인 아파트 신청 사기도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저소득층 또는 시니어 아파트는 신청하고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신청하고 순서대로 기다리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연방주택국은 이멀전시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주를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멀전시 상황이란 주택에 불이 나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와 홈레스가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격 급한 일부 한인들은 나만 다급합니다. 빨리 입주하고 싶습니다. 사기에 쉽게 걸려드는 이유인데요. 한인 사회에 만연한 불법, 편법을 없애려면 그리고 사기꾼을 없애려면 나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의 부추김에 넘어가서도 안 되겠지만 나의 마음을 사기꾼이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기꾼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는 사람이 저소득층일까요?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오전 뉴욕 시청 앞에선 시의 평등한 복지 예산 분배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45개 아시안 단체들이 연합한 13% 그로잉 연맹은 뉴욕시 예산이 아시안계 인구 비율에 걸맞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은주가 영하를 기록하고 거친 눈발이 날린 오늘 오전 뉴욕시청 앞.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인 이들은 민컨센터가 주도하고 45개 아시안 단체들이 연합한 13% 그로잉 연맹. 뉴욕시의 아시안 인구가 13%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에서 아시안 커뮤니티에 할당하는 1년 복지 예산은 1% 미만. 이들은 시에서 아시안 커뮤니티에 할당하는 적은 복지 예산은 불공평 처사라며 예산이 인구 비율에 걸맞게 분배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뉴욕 전체 시 인구의 비중으로 봤을 때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13%가 넘고 또 지대한 경제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뉴욕시로부터 받아야 될 공정한 예산 배정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을 뉴욕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퀸즈의 한 시민단체는 계속되는 시의 복지 예산 삭감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시안 청소년들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뉴욕시의 복지 예산 확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Without city council funding, we wouldn't be able to have such an organization continue to grow and develop and expand its numbers and the amount of people it's reaching out to. 연맹을 지지하기 위해 나온 시의원들은 이들의 요구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e fight all day. SJ is there to make sure that our Asian American friends are respected, the small businesses prosper, the family and the culture and the religions grow, and that we fund these critical projects to make sure we become 14%, 15% and keep on growing. 연맹은 또 시의원들이 각자의 선거구에 있는 비영리 단체를 지정해 지원금을 배분해주는 이미 지원금 배분이 보루별로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며 적절한 분배와 지원금의 예산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부설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에서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위안부 전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시관 설치는 홀로코스트 센터가 뉴욕 한인회의에 먼저 손을 내밀면서 이뤄지게 됐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치에 의해 대학살을 당한 유대인들의 기록이 전시되어 있는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 이곳에 일본군에 의해 유린당한 위안부들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위안부 상설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동부가 역사 인턴십을 통해서 일본군의 만행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홀로코스트 센터가
뉴욕 한인회를 방문해 위안부 전시관 설치를 먼저 제안하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를 늘 방문하게 되죠. 그때 이제 저희 위안부 거를 같이 보게 되니까 아마 역사적으로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전시관 설치 비용은 총 8만 달러 정도 소요되는데 3만 달러는 홀로코스트 센터가 부담하고 나머지 5만 달러는 뉴욕 한인회가 모금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위안부 전시관을 만들 수 있는 그 기금 5만 불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모금해서 꼭 건립이 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홀로코스트 센터는 위안부 그림 전시회를 열고 피해 할머니들을 초청해 생생한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등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홀로코스트 센터도 한인단체와 특별 전시관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위안부 상설 전시관이 들어서게 되면 미국 전역에 있는 다른 홀로코스트 센터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홍기입니다. 올해 뉴저지주 연방 하원직에 도전하는 한인 2세 로이조 변호사가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뉴저지 리치우드에 선거 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선거 캠페인에 나설 로이조 후보를 주성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뉴저지 리치우드의 한적한 거리에 위치한 사무실. 3명의 직원이 10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바삐 움직이는 이곳은 미동부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 의원직을 꿈꾸는 로이저 변호사의 선거 본부입니다. 올해 뉴저지 제5선거구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조 후보는 이달 초 뉴저지 리치우드의 선거 본부를 개소하고 오는 4월 선거 캠페인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So I think half of my time will be spent during the day on raising money, doing fundraising calls and doing fundraising events at night, and the other half of my time will be spent meeting voters. And we're doing this earlier than other candidates have done this before because we've already been able to raise a lot of money, which provided us with the ability to have infrastructure.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페로모스, 클로스터, 크레스킬, 데마레스트 등을 포함하는 제5선거구는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현역인 공화당 소속 스캇 가렛 의원이 10년째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는 지난 수년간 이 지역에 많은 아시안들과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정치 성향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 등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특히 한인들의 절대적인 후원으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선거 자금 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o far we've been able to raise more money than any past challenger that ran against Scott Garrett has ever been able to raise. So we've already surprised a lot of people and shown people that I have great fundraising ability. An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s been really incredible because although we've received a tremendous amount of mainstream support, so a lot of Americans, for example, who live in New York and all over the place in Washington, D.C. and Chicago, those people have been supporting me. 다음 달 11일 버겐 카운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천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조 후보는 그렇게 되면 예비선거 없이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현역인 스캇 가렛 공화당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 위기로 14년 동안이나 두 집 살림을 했던 주 뉴욕 총영사관이 마침내 하나로 뭉쳤습니다. 지난 24일 영사관은 입주식을 가졌는데요.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뉴욕 맨하튼 460 파크 애비뉴로 이전을 마친 주 뉴욕 총영사관은 어제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한국 정부의 외환 위기로 인해 본청이 UN 한국 대표부 건물로 입주하면서 그동안 총영사관은 본청과 민원실 등이 따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두 군데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온 총영사관이 단독 청사를 갖게 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와 또 편의 서비스를 더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우리 총영사관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이 넘는 것 같네요. 이날 입주식에 참석한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단체장들도 총영사관이 14년 만에 파크 애비뉴로 돌아온 것을 축하했습니다.
거의 25년을 한인 단체장들은 동포 사회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되고 고향집 같은 총영사관이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청사가 이전이 돼서 더욱더 한인 사회가 발전되고 또 우리 영사관도 발전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원실과 뉴욕 한국문화원은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이 건물 6층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8층과 9층을 추가로 임대한 총영사관은 정무와 동포, 교육 등 20여 개 업무실과 대회의실로 꾸며졌습니다. 영사관의 대표 전화와 각 담당 업무별 전화번호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까다로운 인터뷰 과정을 거쳐야 정부 베네핏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거짓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SSA나 SSI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사회보장국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회보장국의 사기 단속 권한이 한층 강화됩니다. 하비어 베세라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사회보장 부당 수령이나 허위 청구 등 각종 소셜 시큐리티 관련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사기 수사팀 지원 강화와 사기범 및 가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그리고 베네핏을 부당 수령했을 때 벌금액이 인상되고 장애인 생계 보조 수혜자에 대해서도 신청서 재검토 등을 통해 수혜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국 50개 주에 SSA와 SSI 사기 수사팀의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하도록 했습니다. SSA 사기범 및 가담자들은 중범죄로 취급돼 최고 징역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계보조금인 SSI 등 소셜 시큐리티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벌금은 건당 $7,500까지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국은 소셜 시큐리티 신청서 심사를 강화하고 현재 장애인 생계보조금을 받고 있는 이들의 건강 상태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한인 사회에서도 생계보조금과 장애인 생계보조금, 푸스탬프 사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뉴욕 지역에서는 전직 경찰과 소방관 등 100여 명 이상이 연루된 장애인 생활보조금 사기 행각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뉴욕 드림 액트가 입법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공화당 상원의 벽을 넘어 40만 뉴욕주 불법 체류 학생이 구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드림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즉각 서명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동안 연방 차원의 드림 액트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표명했지만 뉴욕주 드림 액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입장 발표는 뉴욕주 드림 법안이 현실화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지사의 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드림 액트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2월 뉴욕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내 공화당 의원의 거센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코 모야 하원 의원이 지난 1일 재상정한 뉴욕 드림 법안은 뉴욕주 드림 기금이라는 사설 기금을 조성, 불체 학생들에게도 학비 지원은 물론 학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부 차원에서 드림 법안이 마련된 곳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텍사스, 뉴멕시코 등 3개 주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주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드림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킹사우나가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흡한 점 등이 발견돼 벌금 $25,000를 물게 됐습니다. 킹사우나 측은 현재 지적당한 위반 사항을 개선하고 운영이 중단됐던 불 한증막은 확인받은 후 다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킹사우나 불한증막에서 일하던 68세 이신삼 씨가 한증막 문 앞에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킹사우나의 근로 환경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한인들도 근로 환경 문제를 거론하며 이 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추모 글들을 붙였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어제 직업안전보건행정국의 조사 결과 근로자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8건의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킹사우나 측은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연방정부와 합의하고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킹사우나의 위반 사항은 고온과 관련된 질병 예방 프로그램 시행 부재,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 개인별 보호기구 미지급, 명문화된 위험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유지에 노력이 미흡한 점, 그리고 고온과 일산화탄소 노출 경고, 안내판을 붙이지 않은 점 등입니다. 직업안전보건행정국은 업주들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감안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영방 킹사우나 부사장은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이 씨의 사망은 그의 건강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는 이번 겨울 많은 눈으로 인해 도로가 깊게 패인 곳이 많습니다. 이른바 팟홀이라고 하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팟홀의 위치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이 나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에 깊게 패인 구멍엔 물이 가득 찼고 운전자들은 팟홀을 피해 아찔한 고개 운전을 합니다. 팟홀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뿐 아니라 심각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주 정부와 각 타운이 나서 팟홀을 복구하는 작업에 나섰지만 이번 폭설로 인해 생긴 수많은 팟홀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운전자들이 팟홀로 인해 생기는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팟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모바일 앱이 나왔습니다. 매플러 K라는 이 앱은 도로 이용자들이 팟홀의 위치와 크기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며 연방재난관리국에도 데이터를 제공해 도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팟홀을 발견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저희 앱을 통해서 이 팟홀의 사진을 찍고 여기 팟홀이 얼마나 큰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저희 이제 GPS를 통해서 바로 입력이 되고요. 이런 디테일을 입력을 한 다음에 그걸 전송을 누르면 바로 즉각 다른 사람들과 다 공유가 됩니다. 이 앱은 자신이 있는 지역의 주와 팟홀이라는 단어를 붙여 영어로 로그인하면 주변 팟홀 정보와 사진이 함께 제공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팟홀의 위치와 사진을 올릴 수 있는 만큼 대형 사고를 막고 빠른 복구를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실행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도 발족해 통일을 위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청사진과 통일의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진단해 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연결했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5일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취임 1주년이 되면 1주년 기념 행사를 다양하게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다른 취임 1주년 기념 행사를 일치 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국정 운영의 한 방향을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모두 10개항에 걸쳐서
경제혁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는 그 대통령이 연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이 공공부문 혁신도 있고요. 또 474라고 하는 식으로 국정운영의 어떤 경제운영의 지표를 제시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474라고 하는 것은요, 4만 달러 시대라고 하는 이제 국민소득 달성 목표를 제시했고, 7은 70% 고용률 달성입니다. 그리고 또 4는 4% 성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대의 성장과 70%의 고용률을 달성해서 4만 달러 시대를 임기 중에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또 다른 핵심 이슈로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이 정보 수집이라든지 또는 그 통일 정책을 둘러싼 대북 정책을 둘러싼 그 한국 내의 남당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이 통일 대박이 잘 준비돼야 대박이지 잘못 준비되면은 이게 큰 그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그 통일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과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로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로서는 매우 기대되는 내용들이에요. 박 대통령의 말대로 474, 그야말로 실업자 없는 세상에 4만 달러의 국민소득이라.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당일날 야당의 논평도 장밋빛 청사진만 발표하면 되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적인 논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국민들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년을 평가하면서 외교 통일 안보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했다. 그러나 경제는 아직 성과가 좀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경제나 민생 영역에 있어서 좀 성과가 부진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제 응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그냥 발표만 놓고서 장밋빛 청사진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부처가 경제혁신과 관련된 그 실행 계획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또 논의하고 뭐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특히 마지막에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다 그 모아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원래 그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것은 15개의 그 이슈였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을 덜어내고 압축하고 또 없던 것을 집어넣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대통령이 직접 손을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혁신안대로 국정 운영이 잘 되는지 아니면 그 뭐 발표는 발표고 실제 국정 운영은 따로 놀게 되는 건지 이것은 좀 지켜보고 나서 평가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정부가 잘하나 못하나만 기다리지 말고 이젠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아가고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국민들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 중에
통일 이후의 준비만 생각하던 정책들이 통일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의 비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그 야당이나 또는 그 이런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했던 비판을 수렴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초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문제를 언급하면서 통일은 대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발언이 있게 되자 뭐 통일 대박론이 이제 유행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니 통일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통일 대박으로 일종의 그 이 환상을 던져주면 어떡하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러니까 경제혁신에 대한 이 구상을 밝히는 자리에 특별히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조항을 넣은 것은 이런 비판적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또 통일 대박론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통일이 되면은 여러 가지 분담 비용을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된 이 한반도의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크게 봐서는 통일 대박론의 핵심에는 이 경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제혁신이라는 연장선에서 좀 설명하고 싶다, 이런 뜻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뭐 제가 잠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일을 둘러싼 남남 간의 이견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통합적인 어떤 기구로서 그렇게 구성이 될 건지 하는 점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는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구가 있잖아요. 이와 맞물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구 간의 중복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평통은 헌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통일자문기구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통일부가 있잖아요. 통일집행기관으로서의 통일부가 있고, 또 통일과 관련된, 또 대북과 관련된 정보수집기관으로는 국정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군사안보나 대북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NSC를 설치해서 그 실무기구를 강화한 조치를 취한 것도 얼마 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기구들 간의 중복과 그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 위험은 없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선 통일부는 그 지금 어제 그제 발표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을 주로 하기 때문에 통일부라고 하는 집행기구와 중복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다면은 그 평통이라고 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와 이번 통일준비위원회 간의 업무 중복에 대한 걱정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평통은요,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구이긴 합니다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여는 상징적인 기구지, 그것이 일상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그 기구로 역할해 왔던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정보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또 각계각층의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좀 수렴하고 또 통일 관련 정책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실질적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한다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평통과 대통령 직속의 이 통일준비위원회 간에는 그런 의미에서 좀 실질적인 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업무 중복의 위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군요. 이번 박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총평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1년간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중에는 말이죠. 근데 창조경제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창조경제가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든지 또는 경제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운영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기가 어렵다든지 뭐 경제부총리의 존재감을 느끼기가 힘들다든지 하는 등등의 비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서 어쨌든 경제팀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그 국가를 경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성장률, 지금 뭐 3%대 초반 성장률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잠재 성장률을 1% 이상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또 고용률이요.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큰 이슈인데 이걸 어쨌든 7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4만 달러 시대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다양한 이 영역에서의 우리의 경제적 잠재력을 하나로 모아내서 경제팀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는 시의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표대로 안 된다면, 근데 1년 후에 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면 이번에 제시된 목표를 근거로 해서 비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비판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3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3년 후에 평가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3개년 계획의 단계적 평가의 근거들도 제시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제팀을 좀 더 생산적으로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였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별로 새로운 정책들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한 국가의 의지 있는 정책이니만큼 정부가 정책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기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노력하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보다는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이 잘 이루어질 때 어느 정책이든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소득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저소득층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처한 심각한 문제인데요. 미국에서 소득 격차가 심한 곳은 무려 19배까지 차이가 나타났고 비교적 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도 6배 차이의 소득 격차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인구 1%가 총 소득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까지만 해도 1%의 부자들이 차지하는 소득 비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경제 불황을 탈출한 2010년에는 1%의 부자가 무려 총 소득 증가의 93%를 챙겨간 적도 있습니다. 가난을 탈출해 부자가 될 기회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은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의 값싼 노동력인가? 소득 균형의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